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개론을 수강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벌써 우리는 4주를 지나고 5주째 수업을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5주째 이번 주 수업은 우리 교과서 스마트 경영학의 5장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챕터 5는 국제 경영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 우리 학습 목표는 국제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기업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해외 시장 진출 시에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외 시장의 진입 유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전략들을 취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갖고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학습 1은 국제 경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국제 경영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경영이란 국경선을 넘어서 재화나 서비스, 자본, 인력,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력 관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국경선을 넘나드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즉 국경선을 넘거나 2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국제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국제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국제 기업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국제 경영학은 뭐냐면은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는 국제 경영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제 경영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경영의 기원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초에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동양 국가들과 무역과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을 하였고, 각국의 동인도 회사들은 동양의 특산품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상업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960년대 영국,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건물 사진을 우리 교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제 경영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현대적 의미에서 실제로 국제 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은 미국의 싱거 재봉틀입니다. 싱거 재봉틀. 우리 어릴 때 싱거 재봉틀을 많이 보고 성장했는 기억이 납니다. 이건 1867년 스코틀랜드에서 재봉틀 기계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 기업이라니까 좀 새삼스럽습니다. The Singer Sewing Machine 해가지고 for young or old, 젊은이나 늙은이를 위해서 참 이 싱거머신 하나만 있으면 많은 옷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죠? 이게 싱거머신이 국제 경영의 기원이라는 게 참 새삼스럽습니다. 초창기에 국제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4년에 37개의 미국 회사들이 2개국 이상의 해외에 생산 라인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1919년도에는 General Electric, GE라고 얘기하죠. 이 GE는 창업자가 우리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GE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20년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들은 포드나 GM, 제너럴 모터스 차였고, 자동차 부품들은 일본에서 조립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해외로 진출한 회사로는 코카콜라, 우리 코크라고 해야죠. 이스터만 코닥 필름 얘기를 하고, 질레tten 우리 면도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웨스턴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일찍이 해외로 진출한 회사들입니다. 저기서 우리
지의 창업자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에서는 전응아로 낙인을 찍혀서 도저히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다고 담임 선생님이 토마스 에디슨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지만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님은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는 너무나 뛰어난 천재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는 이 천재를 교육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아서 가르치라고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토마스한테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 소위 홈 에듀케이션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발명품을 발명을 하고 나중에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유품을 보니까 유품에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하였고 도저히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다. 학교를 데려가라, 집으로 데려가라는 편지인데 그 편지를 받고도 자기 어머님이 자기를 전응아가 아니고 천재라고 얘기했는 거기에 가슴이 메이면서 울먹거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의 국제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1960년대 초에 정부의 수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제품을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철광석 같은 천연 자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1970년대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낮은 기술 수준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속한 섬유나 신발, 장난감, 가발 등의 경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술이 향상되어 기계나 전자 제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제품들도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글로벌라이제이션 스트래티지의 일환으로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국의 수출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자,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는 수출액 규모를 따지면은 12위였는데 2015년에는 수출액 규모를 따지면은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괄목한 성장을 했습니까? 그죠?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엔 우리나라 국민성이 한다면 하는 착 같은 그런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기업도 잘하고 교육도 괜찮지만 정치만 좀 더 잘하면 좋은 세계에서 뛰어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순간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보면은 의존도는 2010년도에는 99%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13%였다가 최근 2017년도는 84%, 그래도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도에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 현황을 보면은 미국에는 13.4%를 수출하고 중국에는 25%를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나라를 합하면은 거의 38.5%이기 때문에 거의 40%, 거의 한 4할 정도는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룹 토론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토론은 한국은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대미 대중 수출 의존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의 경제 침체 및 관세 정책 등은 언제든지 한국 경제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에 한국 기업들이 향후 취해야 할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참 이거는 기업하는 분들 다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틈바구니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대단한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우리 경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수출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당국과 산업계가 이전과는 다른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특히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업계가 미중 무역 전쟁 양상 등 각종 현안을 실시간 소통을 하고 업계 중심 통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제품력 강화,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서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CEO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매출이 거의 1조 4배가 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웨어를 생산하는 영원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원 코퍼레이션. 많은 제품들은 저 방글라데시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고 제2의 항구 도시가 치타공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 영원무역의 오나 겸 체어맨은 서울대를 나오신 성기학 회장님이라는 분이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정권업과 자산운용업계에 있을 때 1995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를 함께 15명이 우리 방글라데시 영원무역을 현지 기업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해외 기업 방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 당시 제가 모 정권사의 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총괄하는 단장으로 5박 6일 동안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 회장님하고 자동차를 타고 하면서 쭉 기업 경영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기업을 못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만 확실했으면은 투자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 당시 방글라데시에 홍수가 져서 나이키로부터 한 1,000만 불 정도의 주문을 받아낸 그 옷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납기 기한은 다 다가오고 있어 어쩔 수 없어가 그거를 다 빨아가지고 그 칫솔로 다 그 물기를 재가지고 자 납기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실을 짓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 져서 우리가 준비해놓은 옷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세탁을 하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간의 흠이 갖는 제품이기 때문에 돈을 100% 다 받을 생각 없고 우리는 한 50%나 뭐 그 언저리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나이키 회사에서는 그 물건을 보라고 했어요. 봤을 때 새로 만든 제품과 별 차이 없어가지고 100% 전액을 다 결제해 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영업매견 회사가 기업을 하면서 아무리 큰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전년도의 전체 매출액의 한 회사로부터는 25%까지를 맥시멈 주문 받는 겁니다. 25% 이상의 금액은 절대로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파트너 간에 관계가 좋을 때는 계속 주문이 나오겠지만 그 파트너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나 경영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주문을 끊어 버리면 만약에 한 업체로부터 50% 정도의 주문이 나오다가 모든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주문이 끊겨버리면 회사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25% 이상은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25% 이상의 수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그 줄인 그 폭을 다른 나라로 수출 다변화를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퍼뮤트의 국제기업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EPRG 모델입니다. 자, 이거는 에스노센트릭, 그리고 폴리센트릭, 레지오센트릭, 지오센트릭 모델입니다. 국제기업은 다 똑같은가? 아니지. 국제기업은 말이지 본국, 현지국, 지역, 세계지향기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라고 하워드 퍼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워드 퍼뮤트가 얘기하는 국제기업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국 지향적 기업입니다. 이거는 자국 중심의 기업인데 본국 사람들이 현지인들보다 뛰어나고 믿을 만한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주재원을 파견해서 요직에 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전략과 의사결정은 당연히 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본국 지향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업은 이런 본국 지향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예가 월마트를 들 수 있습니다. 월마트. 자, 1998년 7월에 한국에 당당하게 진출해서 2004년도까지 16개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자, 월마트의 주요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 그리고 가격 만족 전략입니다. 자, 원가 절감을 위한 월마트의 특징은 도심 밖에 멀리 떨어진 위치, 임대료가 사기 때문에, 그리고 창고형 진열 방식을 하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마트는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천천히 이것저것 구경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 공간인데 싸잖아. 미국에서는. 불편해도 감수해야지 결국 우리 방식에 길들여지게 될 거야. 하지만 결과는 한국에서는 실패를 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현지국 지향기업입니다. 현지 중심의 기업인데 현지인에게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를 합니다. 현지인에게 권한을 주다 보니 본사와의 의사소통이나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자회사들 간 원활한 협업이 쉽지 않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초대박을 터뜨린 K푸드 열풍을 일으킨 미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원의 인도네시아 성공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였습니다. 미원 인도네시아는 모든 것을 현지화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모든 업무는 인도네시아로 처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영어 사용조차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국인 주재원도 공장 직원 1,013명 가운데 단 5명이었습니다. 한인 주재원들은 현지 인도네시아 직원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현지 기업이 아닌 만큼 인도네시아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며 좋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지화에서 성공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지향 기업입니다. 본국의 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지역 본사에서 각 지역 내의 독자적 운영을 총괄합니다. 동일적 국가를 블록화해서 지역 단위로 독자적 경영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북미, 남미, 북유럽, 서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관리하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지향적 기업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해서 국가 간 차이가 없다는 주의입니다. 즉 본사와 현지 자회사들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 제품, 기술, 문화 등이 자유롭게 교류되며 자본의 흐름도 자유롭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현재는 현지국 지향 기업도 괜찮을 수 있고 인지는 모든 글로벌이 하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세계 지향적인 기업도 괜찮지 않겠는가.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따라 가지고 어떤 기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각 기업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5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2교시를 하는데 2교시에는 또 바틀렛이라는 사람의 국제기업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통합 대응 모델이 있고 뭐 등등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초국적 기업 뭐 이런 등등 기업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